여러분, 김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공저자인 김유린 쌤과 시간을 나눠서 각자가 25분 정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요점만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저자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왼편에 보면 반가운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유란 무엇인가 하고, 여기 피카소도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있네요. 이 책의 핵심이자 이 책의 요점이기도 한데, 은유를 수사법의 하나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법의 은유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생각의 도구 또는 생각의 시원적인 패턴이다, 제3의 패턴이다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생각의 패턴이란 말은 또 뭐고, 그것이 은유와는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런 얘기를 이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옆에 목차가 보이는데요. 생각이란 무엇인가, 2장에는 은유란 무엇인가, 3장에는 은유를 훈련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생각이란 무엇인가, 은유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김유림 쌤이 은유를 훈련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생각이란 학자들은 생각을 뭐 심리학자면 심리학자, 뇌과학자면 뇌과학자 다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은 노벨상을 받은 제럴드 에델먼 같은 분은 생각을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지각, 이런 지각에 의해서 생기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1차 의식이라고 하죠. 그분은 하등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1차 의식과 언어와 기호를 통해서 판단하고 추론하고 계산하는 2차 의식,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 둘의 종합, 생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저는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하단에 PPT 하단에 쓰인 것처럼 생각이란 지각된 이미지를 언어와 기호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다고 하죠. 카트를 밀고 야채 코너, 과일 코너를 지나갑니다.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이겠죠. 이때 지나갈 때는 우리가 전혀 의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에덜만이 얘기한 1차 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이미지로 해서 주로 우리의 우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말 그대로 생각이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CCTV가 이렇게 주변을 쭉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망고를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싱싱한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는 뭐 가격은 얼마인지, 그래서 망고가 한 개에 5,000원이면은 3개면은 15,000원이다, 또는 비싸다, 뭐 금값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언어와 기호로 바꿔서 판단하고 추론하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제가 정의한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 도표에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은유적 사고가 이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에델만이 얘기하는 1차적 의식과 2차적 의식, 하등의식과 고등의식, 그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그 부분에서 은유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에는 항상 언어와 기호 그리고 이미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은유의 아주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은유를 이미지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망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신선하다 또는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이미지가 언어와 기호로 바뀌어졌을 때 이 언어와 기호를 가지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은유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총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은유적 사고가 숨겨져 있지만 이 사고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 은유적 사고가 은유적 표현으로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언어든 아니면 비언어적 표현들, 그러니까 회화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또는 무용이든 음악이든 이런 표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유적 표현 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은유라는 것은 이 은유적 표현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또 책에도 이미 설명해 놓은 유명한 은유적 표현을, 익숙한 은유적 표현을 두 개를 예로 PPT에 올려봤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은 호수, 내 마음이라는 김동명 시인이 작사를 했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그러한 가곡이죠. 이 은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기 전까지는 이 노래를 그저 별 관심 없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유적인 차원에서 이 노랫말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무릎을 탁 칠 만한,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은유적 사유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이 노랫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간단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조바심 나고 또 쓸쓸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사랑이 끝나더라까지의 은유적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아름답게 전개할 수가 있나 감탄할 정도입니다. 우선 1절만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아직 사랑이라는 그 거센 파도가 나한테 밀려오기 전에는 내 마음은 그저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그 내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일 수가 없고 뭐 만질 수도 없고, 호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온하고 내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요한 그 내 마음에 어느 날 그대가 노를 저옵니다. 그대가 자꾸 다가와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시간 있으세요? 사랑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에도 그대의 그림자가, 여기 호수에 비치는 그림자 보이죠? 그림자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상대에게 방어막을 쳤던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대를 나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나그네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자세한 설명이 책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들고 나온 것이 아킬레우스는 사자다 이겁니다. 적어도 호메로스가 BC로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대개 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여러분들이 브래드 피트와 에릭 바나가 주연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신 트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당당한 이 사내가 아킬레우스입니다. 이미 헥토르를 쓰러뜨리고 그의 투구를 빼앗고 헥토르의 시체를 마차에다 달고 이 트로이성을 보는 장면인데, 오스트리아의 그 화가 프란츠 마치라는 화가가
1892년에 승리한 아킬레우스 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 그리스가 있었던 그 연안의 관습은 적이라고 해도 죽으면 사체를 돌려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사체를 이렇게 마차에 꽂아가지고 트로이 성을 2번이나 돌고 자기 진영으로 시체를 끌고 가죠. 그럴 정도로 잔혹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호메로스가 이 사내를 사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용맹함과 잔혹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 뛰어난 은유죠. 2800년 전에 누가 더 아킬레우스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나온 지가 2800년 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뛰어난 탁월한 을에 나고 성탄하다 못해서 이건 천재들만 구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뛰어난 학자도 은유는 남에게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형이상학, 시학 이런 데다 묘사해 놨는데 과연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책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온 각 분야의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뭔가 어떤 사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은유적 표현물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천재들이 받는 영감, 여기에서 은유적 표현들이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은유적 사고란 그럼 뭐냐? 우리가 접했던 것은 그동안 접했던 것은 은유적 표현들이라면은 그러면 은유적 사고란 뭐냐? 저는 간단하게 여기에 도식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은유도식이다 해가지고 책에 보면은 제가 2가지 A형, B형 2가지 도식을 제시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N자형으로 된 도식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로 쭉 늘어놓은 그런 이게 A형 하나로 쭉 늘어놓은 것을 B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은유 도식은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따라서 하면은 지난 호메로스로부터 따진다면 약 3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따져도 한 23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은유적 표현으로 되었던 또 그것이 이뤄냈던 모든 문명, 시, 산문 이런 것을 떠나서 노랫말 이런 것을 떠나서 무슨 학문에서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예술, 각종 예술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은유가 했던 은유적 표현들을 만들어낸 은유적 사고들을 도식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은유적 표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직관이나 어떤 천재적인 어떤 재능에서 읽어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자연과학적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같은 것도 다 은유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은유적 사고력을 길러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종사하는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은유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그러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길을 길러보자.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여러분들께서 뇌리에 새기고 마음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에서 보면 내 마음이 평온하다, 고요하다는 본질을, 이 본질을 형상화, 이미징 한다는 거,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 보조 관념으로 형상화시키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적이지 않은 것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이지 않은 것을 청각적으로, 이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마음에서는 노를 저온다든지 그대 흰 그림자가 비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배전에 부서진다든지 이런 식의 수로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올 수 없지만, 호수니까, 내 마음이 호수니까 그대가 노를 저을 수도 있고 그대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은 또 그대로 하여금 터질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킬레우스는 용맹하고 잔혹한 그런 본성을 사자로 이미지와 형상화 시켜 놓으니까, 일리아드를 보면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위대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흰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호소합니다. 내 아들아, 제발 나가서 싸우지 마라. 너의 청춘을 아껴라. 말릴 수가 없게 되자 고귀한 왕비 헤베카 왕비가 젖가슴을 열어 젖히고, 너를 어렸을 때 먹였던 이 젖가슴을 기억해라. 그렇다면 아킬레우스와 나가 싸우지 마라. 맞서 싸우지 마라 하고 말립니다. 왜?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우지 마라는, 그가 용맹하고 잔혹한 사자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들을 지난 3000년 아니면 2300년,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도 2300년 동안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를 단순히 설득, 그러니까 용맹하다고 잔혹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이미지로 사자,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걸 알기 호수, 이렇게만 생각했지 거기에 새로운 생각들이 이끌어내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를 봅시다. 여기 A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한테 이런 N자 은유적 사고가 생겼다고. 그냥 사고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시간은 돈이다. 자기가 한 은유적 사고를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N자 여기 위에는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것의 본질은 소중하다는 거, 그 소중한 것을 형상화시키면은 돈, 보조관념으로는 돈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하니까 듣는 B라는 사람이 바로 시간은 어떻다, 소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은 돈이다 그러니까 바로 설득당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 설득당합니다. 아, 시간이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제가 이 이미지 넣어놓은 것이 미국 화폐로 $100짜리입니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시간은 돈이다란 말을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자본주의의 전도사였죠, 당시에.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란 말을 하기 전에는 영미 사회에서 시간을 투자해라, 시간 좀 빌리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남겨놓아라,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유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언어와 사고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생각들을,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이 설득적이고 창의적인, 제가 이 상단에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창의를 이끌어내는 도구다. 이러한 힘이 은유에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PPT 제가 올려놓은 것이 티보도 보로디스키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폴 티보도, 렐라 보로디스키, 스탠포드 대학의 인지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11년에 발표한 실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피실험자들을 6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무작위라는 것은 피실험자들의 성별, 나이, 학력,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60명 뽑아서 30명씩 다른 방에 A, B로 나누어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다른 방에 넣어놓고 A그룹에게는 범죄는 맹수다, 이런 은유적 표현이 들어있는 글들을 읽게 하고, B그룹에는 범죄는 바이러스다, 이런 그 문장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도시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을 내놔봐라 했더니 A그룹 사람들은 주로 범죄자를 색출해서 가둬야 한다, 이런 답을 냈고, B그룹 사람들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때문에 취약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회복지를 늘려야 한다, 이런 답을 주로 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 이런 거 관계없이 나눠놨는데도 단순히 이 문장을 가지고 이 은유적 표현 때문에 A그룹 사람들은 마치 우파의 그 정책 같은 것을 내놓는가 하면 B그룹 사람들은 이 좌파의 정책 같은 것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은유가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최초의 인지과학적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은유는 인간의 정신이 작동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적 사고들이 문학, 광고, 종교, 예술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정치에 이르기까지 은유가 관여하지 않는, 은유적 사고에 의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건 종사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은유적 사고를 통해서 은유적 표현들,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까를 차례로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렇다면 은유를 훈련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김유림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